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죽도록 애쓰며 살아왔는데 이른이 넘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젊어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번듯한 좋은 집에 살고 자식 잘 키우면 인생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픈 것도 참고 마음이 상해도 숨긴 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어제 같은데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웃던 시간도 어느새 추억이 됐고 자식들도 자기 삶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이 꼭 바람 지나간 자리 같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다 흘러가 버렸어요. 손에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은 넘고 나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것도 다 부질없더라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마음 편한 하루 하나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어찌나 먹먹했던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좋은 부모 되려고 애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려고 늘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건강은 챙기면서 내 건강검진은 미루셨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은 넘은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월 끝에서 사람들이 결국 같은 말을 남기더군요. 너무 애쓰며 살지 말 걸 그랬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분이 나오십니다. 한 분은 평생 남을 챙기며 사셨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 아무도 없었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다 잃고 나서야 뭔가를 알게 되신 분입니다. 두 분이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라북도 남원에 사시는 모윤옥 어르신입니다. 올해 78이세요. 이분은 평생 정이 많으셨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대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써서 갖다 주시고,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며칠씩 가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사흘 내내 부엌에 계셨대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가셨답니다. 개 모임에서 밥값도 자주 내셨고요. 남편분 사업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러셨답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그러시냐고 남편분이 하시면 이러셨대요. 내가 힘든 걸 남이 알면 뭐해? 그러고는 웃으셨답니다. 그 웃음으로 4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68배 남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대요. 평생 챙기신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72에 크게 아프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셔서 2달을 못 걸으셨어요. 장례식은 사흘이지만 아픈 건 2달이니까요. 그게 다르더랍니다. 그때 모윤옥 어르신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전화번호부를 넘기셨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런데 못 거셨대요. 왜 못 거셨을까요? 다들 사정이 있어 보이시더랍니다. 이 사람은 며느리 눈치가 보일 테고, 저 사람은 요즘 몸이 안 좋다 그랬고, 저 사람은 손주를 봐준다고 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니 걸 사람이 없더래요. 전화번호가 200개가 넘는데요. 평생 사람 챙기며 사신 분 전화번호 보니까요. 200명 중에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자기 사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윤옥 어르신도 그걸 아셨으니까 못 거신 겁니다. 결국 2달 동안 딸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말고는 아무도 안 오셨답니다. 그 딸도 부산에 살아서 오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러니 나머지 엿새는 혼자 계셨습니다. 밥은 딸이 해놓고 간 걸 데워 드셨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사람을 챙겼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서운하셨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모윤옥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런데 2달을 누워서 천장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운하지? 그럼 나는 그동안 계산을 하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 2달이 나한테는 공부였어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았어요. 나는 그동안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72에 알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사람 이야기고, 둘째가 욕심 이야기, 셋째가 오늘 하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허무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요. 젊을 때는 영원할 것 같던 인연도 세월 앞에서는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죽도록 믿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남처럼 변해 있었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웃었는데 늙고 보니 사람 때문에 우는 날이 더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아프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챙겼고, 자기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상처받고 서운해져도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았고요. 그게 어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아이들이 커서는 자기 가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아이가 엄마 하고 쫓아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사진첩을 보면 그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는 어른이 봤습니다. 처음엔 서운하죠. 왜 전화 한 통이 없을까 싶고 왜 이렇게 무심해졌나 싶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게 서운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요. 우리도 젊을 때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지금 바쁘다고 끊은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죠. 여기서 좀 아픈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하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 우울 증상을 겪는 분이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인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다들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대부분 남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이 사람은 평생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이 그냥 외로운 사람의 변명 같았어요. 젊을 때는 이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마음을 제일 편하게 만드는 지혜더군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잘해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고, 사랑한 만큼 알아주길 바라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원래 생각대로 안 흘러갑니다. 내가 열을 주면 상대는 그중 셋만 기억합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받은 건 잊고 준 건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기대를 줄이셔도 됩니다. 여기서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나이에 나를 안 알아주는 사람을 붙잡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만나셔도 다 못 만납니다.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으시고 친구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내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공원 한 바퀴 도시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요. 그렇게 사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시더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기대를 줄이라는 게 사람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모윤옥 어르신이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2달 누워 계시고 나서 딱 하나를 바꾸셨답니다. 예전에는 뭘 해주고 나서 기다리셨대요.
저 사람이 언제 연락하나, 언제 고맙다고 하나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해주고 나서 잊어버리신답니다. 어떻게 있느냐고 여쭤보니 이러시더군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받을 게 없으니까 기다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있느냐고 다시 여쭤보니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안 세면 돼요. 저는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서운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장부가 있어서예요. 내가 저 사람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저 사람은 우리 딸 결혼식에 안 왔다.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장부를 안 쓰시면 서운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쓰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것도 나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오히려 사람이 늘었답니다. 요즘은 동네 분들이 먼저 찾아오신대요. 예전엔 어르신이 늘 먼저 가셨는데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뭘 바라지 않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편하게 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서운해하는 사람한테는 발이 안 가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편하게 갑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에 모윤옥 어르신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답니다. 낙엽이 바람 따라 흩어지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저 잎도 나무한테 잘해달라고 안 하는구나. 그냥 붙어 있을 만큼 붙어 있다가 때 되면 가는구나. 사람도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낙엽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봄이 되면 또 나옵니다.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 멀어지면 또 하나가 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누가 연락 안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무심하다고 오래 상처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시면 그때부터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비 오는 날 창밖 보면서 차 한 잔 드시는 시간도 괜찮고 혼자 드시는 저녁도 생각보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보내는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예요. 남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니까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행복이 사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 있다는 걸요. 둘째, 욕심을 줄이고 하루를 단순하게 사셔도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표덕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74세요. 이분은 평생 건축자재 장사를 하셨습니다. 한때는 직원이 10명 넘게 있었대요. 아파트도 2채 있으셨고 차도 좋은 걸 타셨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시면 어른들이 다 반가워하셨답니다. 그런데 66세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무너지면서 연쇄로 무너졌대요. 아파트 한 채를 팔고 나머지 한 채도 줄여서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19평에 사십니다. 차는 없애셨고요. 처음 2년은 밖에 안 나가셨답니다. 왜 안 나가셨냐고 여쭤보니 이러시더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었어요. 저 사람 망했다고 할 텐데. 그렇게 2년을 집에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 드시고 또 텔레비전을 보시고요. 명절에도 고향에 안 내려가셨답니다. 차가 없다는 걸 보이기 싫으셨대요. 그러다 2년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답니다. 아내분이 밥상을 차리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나는 지금이 더 좋아. 표덕수 어르신이 무슨 소리냐고 하셨대요. 집이 반으로 줄었는데 뭐가 좋냐고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러셨답니다. 당신 예전엔 밤 12시에 들어왔잖아. 지금은 저녁을 같이 먹잖아. 나는 지금이 좋아. 그게 다야. 표덕수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도무지 안 오셨답니다. 아내분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하러 가시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 계셨답니다. 30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 30년 동안 아내랑 저녁을 몇 번이나 같이 먹었나 세어보셨답니다. 세어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 적어서요.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꺼내 보셨는데 사진마다 아내분하고 아이들만 있고 본인은 없더랍니다. 찍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날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번다고 했는데 그 버느라 가족하고 못 있었어요. 표덕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였나 싶어요. 그 집에서 잠만 잤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본 적이 손에 꼽아요. 늘 늦게 들어와서 씻고 자고 나갔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평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다 오래 안 갔다는 걸요. 돈도 사람도 명예도 결국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 같았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았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했고, 자식도 성공해야 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을 조이며 살았어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 차부터 신경 쓰셨잖아요. 무슨 차 타고 왔냐고 볼 테니까요.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했고,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동창회 다녀오면 며칠씩 마음이 안 좋으셨죠? 저 친구는 어디 아파트를 샀다더라. 저 집 아들은 어디 다닌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오면요. 그런데 세월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았던 것들이 나이 들고 보니 하나둘 부질없어져요. 일은 넘고 보니 비싼 음식보다 속 편한 밥 한 끼가 좋고 넓은 집보다 햇살 잘 드는 작은 방 하나가 더 낫더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서글픕니다. 그걸 알기까지 70년이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 넘으신 가구의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2%가 넘습니다. 미국은 30에서 40%고 일본은 50에서 60%인데 우리는 80이 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재산이 거의 다 집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팔 수는 없으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몇 억인데 통장에는 몇십만 원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느라 평생 마음을 졸이셨고요. 표덕수 어르신이 딱 그러셨습니다. 두 채를 지키느라 밤 12시까지 일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서는 잠만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세대의 좀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위해서 산 건지 살려고 집을 산 건지 모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떠시냐? 아침에 아내분하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을 드십니다. 낮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장도 같이 보러 가시고 저녁을 같이 드시고 밤에 드라마를 같이 보십니다. 드라마 보시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같이 흉도 보신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통장 잔액을 매일 봤어요. 지금은 안 봐요. 볼 게 없어서가 아니라 볼 필요가 없어서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재미있어요. 통장 잔액은 봐도 안 늘어나는데 저녁 메뉴는 정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못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는 내가 정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소극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이 어떻게 재산이 됩니까? 가진 게 있어야 재산이지요. 그런데 표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알겠더군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잃을 게 없습니다. 그게 재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산 정약용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다산은 마흔에 유배를 가서 18년을 강진에서 사셨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벼슬도 재산도 없으니 부지런할 근자와 검소할 검자, 이 두 글자를 유산으로 준다고요. 200년 전 사람이 유산이라고 남긴 게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살고 검소하게 쓰는 것. 이거 두 개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산이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유배지에서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 글을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쓰셨어요. 18년이면 지금 예순에 은퇴하신 분이 78이 될 때까지입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주 생각합니다. 아마 매일 아침 붓을 드실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 하나가 18년을 건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이유가 되고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에 표덕수 어르신이 마당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리고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대요. 옆에 계신 아내분이 이러셨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 이런 적 있었나? 그런데 표덕수 어르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랍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요. 수박은 늘 사다 놓기만 하셨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가셨고 들어오면 없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수박을 30년 만에 처음같이 드신 겁니다. 그날 아내분이 이러셨답니다. 여보, 수박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그 말을 듣고 표덕수 어르신이 웃으셨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수박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지. 셋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는 걸요. 젊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시죠? 내년 봄에 뭘 하자고 하면 그때 살아있으면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쉬어야지 했고 자식들 자리 잡으면 편하게 살아야지 하며 버텼죠. 그런데 자식들이 자리를 잡으면 손주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손주 볼 때까지만 하게 되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은 안 기다려줍니다. 어느새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건강 이야기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아까 그 모윤옥 어르신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2달 누워 계시다가 처음 혼자 걸으신 날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까지 가셨답니다. 5걸음이었대요. 평소에는 몇 초면 갈 거리인데 그날은 5분이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5걸음을 걷고 나서 침대에 앉아 우셨답니다. 딸이 놀라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이러셨대요. 아니야, 좋아서 그래. 내 발로 갔다 왔어. 그러고는 한참 우셨답니다. 2달 동안 안 우시다가 그날 처음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차려 먹고 문 열고 나가는 것이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2달을 싸워서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어야 해요. 감사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숙제가 됩니다. 그냥 오늘도 걸었네 하고 넘어가시면 그게 감사입니다. 모윤옥 어르신이 그 뒤로 달라진 게 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발을 바닥에 대보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오늘도 되네. 그거 하나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되네 싶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연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올해 106이세요. 1920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문에 칼럼을 쓰시고 강연도 다니십니다. 그것도 누가 모시러 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혼자 다니세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신답니다. 일기를 쓰면 오늘 뭘 했는지 알게 되고 내일 뭘 할지도 정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까지였다고요. 100년을 다 살아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0도 아니고 106이십니다. 우리는 60에 은퇴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황금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에는 한계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몸은 한계가 있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릎은 못 되돌려도 마음은 오늘부터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00년을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100년을 다 살아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하신 그 고생, 그게 다 사랑이었던 겁니다. 헛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나온 세월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을 못 사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나간 걸 붙잡고 있어서고 다른 하나는 오지 않은 걸 걱정해서예요. 지나간 건 이미 끝났고 오지 않은 건 아직 없는데 그 둘 사이에서 오늘 하루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일이 떠오르고 그러다 내일 걱정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저녁입니다. 오늘은 어디 갔을까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신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2500년 전 말인데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맞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에요. 2500년 동안 안 바뀐 이야기라면 웬만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에 모윤옥 어르신이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걷고 계셨답니다. 찬 바람이 부는데도 얼굴에 미소가 있으셨대요. 목도리를 목까지 올려 감으시고 천천히요. 지나가던 이웃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참 좋네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고 두 다리로 걷는 것도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하나둘 그 평범한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되고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깹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오늘 큰일이 없으셨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병원에 안 갈 일이 있으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예전엔 아무 일 없으면 심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두 분이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하신다고 했죠? 제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모윤옥 어르신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지를 내가 정하는 거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표덕수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녁에 밥 먹을 때 누가 옆에 있는 거요? 그것도 말없이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요. 두 분 다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집 얘기도 아니었고 자식 얘기도 아니었어요. 한 분은 내가 내 하루를 정하는 것, 다른 한 분은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평생 돈 벌고 집 사고 하신 끝에 남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똑같이 하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제일 아픕니다. 우리는 다들 알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모윤옥 어르신은 두 달을 누워 계시고 나서 아셨고 표덕수 어르신은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잃어야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얄궂습니다.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잃은 뒤니까요. 모윤옥 어르신은 두 달을 못 걸으시고 나서야 걷는 게 감사한 걸 아셨고 표덕수 어르신은 아파트 두 채를 잃고 나서야 저녁 밥상이 좋은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잃기 전에 아시면 좋겠어서요. 지금 두 다리로 걸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저녁을 누구랑 드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이미 두 분이 알게 되신 걸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만 아직 안 보고 계실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 계산서를 안 쓰시면 됩니다.
해주고 잊어버리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욕심을 줄이고 하루를 단순하게 사셔도 됩니다. 지키느라 못 누린 게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덕수 어르신은 아파트 2채를 지키느라 저녁 밥상을 30년 못 받으셨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셔도 됩니다. 지나간 걸 붙잡지 마시고 오지 않은 걸 걱정하지 마시면 오늘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사실은 전부예요. 우리한테 확실한 건 오늘 하루 이것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발로 하루를 다녔구나. 모윤옥 어르신이 아침마다 하시는 게 그거예요. 2달을 못 걸어보신 분이 매일 하시는 겁니다. 발이 차면 이불을 덮어주시고 발이 아프시면 좀 주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걸 며칠만 해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보입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돈도 안 들고 어디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 시작하는 건 이렇게 쉬운 것부터여야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무겁게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던 날들이 있었고, 자식 학비 마련하려고 밤잠 설치던 시간이 있었어요. 몸살이 나도 괜찮다고 하며 나가셨고, 눈물 나는 날에도 웃으며 사셨습니다. 서러운 날에도 밥은 하셨고요. 그 세월을 견디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도 상 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절을 견딘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무겁게 안 사셔도 돼요. 남과 비교하는 살보다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사셔도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치열하게 사셨으니까요. 이젠 누구한테 증명하실 게 없습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차리셨으니 이제 여러분 밥상을 차리셔도 되고, 평생 남의 사정을 봐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사정도 봐주셔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순서가 온 겁니다. 앞 사람이 다 드시고 나면 다음 사람이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창밖으로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지난 인생이 떠오르실 겁니다. 뜨겁게 욕심내던 시간도 있었고, 밤잠 설쳐가며 돈 벌던 날도 있었죠. 사랑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젊은 날 뜨겁게 살던 기억도 떠오르시겠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 같은 거였구나 하고요. 여행에서는 짐이 적을수록 편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사셔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웃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인생입니다. 더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루를 조용히 물들이듯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너무 무겁지 않게 따뜻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고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 분께 보내주세요. 특히 아무한테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시는 분께요. 늘 괜찮다고만 하시는 분이요. 모윤옥 어르신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힘든 걸 남이 알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그 말이 그분을 제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안 하시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대목이 어디였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계신 것 중에 이제 좀 내려놓고 싶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음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계신 다른 분께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요. 지금 계신 지역과 연세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참 비슷하게 살았구나 싶습니다. 같은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라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오늘 하루 내가 사람하고 몇 마디나 했나 하고 세어보신 적 말입니다. 세어보니까 5마디도 안 되더라. 그것도 택배 아저씨한테 여기 놓고 가세요 한 게 전부더라. 이런 날 있으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 목소리가 나니까 켜두신 적,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딱히 꺼낼 것도 없이 그냥 닫으신 적,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눈을 감으신 적,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이 매일 즐거워지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 3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76 어르신, 원주에 사시는 74 어르신, 그리고 군산에 사시는 81 어르신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서 모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서 모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 없이 어떻게 사느냐, 늙어서 자식도 안 보고 살라는 말이냐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 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의 어르신은 올해 76이십니다. 남편분을 5해 전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인천에 있습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오면 열흘 전부터 몸이 바빠지셨습니다. 이불을 꺼내서 볕에 널고 방마다 걸레질을 하고 창틀 먼지까지 닦으시고 시장에 나가 배추를 20포기씩 사오셨습니다. 김치를 담그시는데 그냥 담그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젓갈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고 며느리는 싱거운 걸 좋아하니까 통을 따로 만드십니다. 딸내는 손주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를 덜 넣은 통을 또 따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김치통 3개를 만들어서 베란다에 나란히 세워두시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명절을 사흘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애가 학원 특강이 잡혀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시댁부터 가야 해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문정의 어르신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오지 마라. 요즘 길도 막히는데 뭐하러 오냐? 나는 괜찮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어르신은 베란다에 나가서 김치통 3개를 한참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어르신은 혼자 상을 차리셨습니다. 나물 3가지 무치고 동태전 조금 부치고 소고기국을 끓이셨습니다. 상을 다 차려놓고 앉으셨는데 숟가락이 안 들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국물만 몇 번 뜨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전은 일주일 뒤까지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좀 이상해지셨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반가운 마음보다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웬일이냐 살아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앉아서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애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데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함인데 오래 묵히면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식한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 무렵 어르신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옆에 두고 사셨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셨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전화가 올까 봐서요. 그런데 대부분은 대출 광고 전화였습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그 3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게 어디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숫자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살림살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혼자 사시는 노인 가구가 전체의 32%를 넘습니다. 10집 가운데 3집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3분 중 1분은 오늘 저녁에도 혼자 상을 차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로우신 건 여러분이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셔서도 아니고 성격이 모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그 열심히 전부 자식 쪽으로만 흘러가 버려서 정작 여러분 몫으로 남겨둔 게 없을 뿐입니다. 문정의 어르신이 달라지신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들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담근 김치 아직 남았어요? 그때 어르신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 먹었지. 진작에 다 먹었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다. 김치통 3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로, 뚜껑에 이름표까지 붙여놓으신 채로. 그때 어르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김치를 담근 게 아니었구나. 입으로는 오지 마라 해놓고 손으로는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밤에 어르신은 그 김치를 전부 꺼내서 봉지에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12봉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경비실에 2봉지, 같은 층 사시는 분한테 1봉지, 앞동에 사시는 80 넘은 할머니한테 1봉지, 그렇게 돌리셨습니다. 앞동 할머니가 문을 열고 김치 봉지를 받으시더니 이러셨답니다. 아이고, 이걸 왜 나를 주시오? 문정의 어르신이 그냥 많이 담가서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오시는데 손에 갓 부친 부추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2분은 그 집 식탁에 앉아서 부추전을 반씩 나눠 드시면서 2시간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서로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무릎 아픈 이야기. 문정의 어르신은 집에 돌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3년 동안 저 앞동을 매일 쳐다보면서도 저 집에 나 같은 사람이 사는 줄은 몰랐구나.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에서 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픈 경우보다 내가 바라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노년의 외로움도 똑같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찾아와야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혼자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살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자기 자신하고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할 때 웃지? 이걸 물어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십니다.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며느리가 인사를 짧게 했다고 밤에 잠이 안 오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하고 친해진 분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창문 열고 바람 들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15분이 즐겁습니다. 혼자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야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그해 봄부터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에는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이셨다고 합니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나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시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다 서로 알 텐데 나만 처음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어머니 들어오세요 하고 손을 잡아 끄셨습니다. 그날 맨 뒷줄 구석에 앉으셔서 입만 벙긋벙긋 하셨답니다. 소리는 안 내셨어요. 창피해서요. 그런데 4주째 되던 날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6달쯤 지나서는 복지관 발표회 무대에 서셨습니다. 노래는요, 솔직히 잘 못하십니다. 음정이 자꾸 올라간다고 선생님한테 지적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재미있으면 됐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아들 전화가 안 와도 재미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요즘 어르신 일주일은 이렇습니다. 화요일은 노래 교실,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 토요일 아침에는 앞동 할머니하고 유달산 아래까지 걸었다 오십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40분을 걸으신다고 합니다. 요즘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면 어르신은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나 지금 나가는 길이다. 이따 걸어라. 처음에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 전화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지난 명절에는 아들이 왔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안 했는데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묻던 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머니가 뭘 하고 지내시는지 뻔했으니까요.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봄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잎들도 때가 되면 그냥 놓아줍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않고 변하는 세월을 원망하지 않는 분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안 온다고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가워하시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곁에 있으면 고맙고 떠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쓰는 일입니다. 돈도 몸도 시간도 오늘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하영식 어르신은 올해 74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아끼면서 사셨습니다. 아끼는 게 몸에 배어서 커피 한 잔을 사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물도 안 사드시고 집에서 보온병에 담아 다니셨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온도를 올리자고 하면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되지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여보,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읍시다 하면 밖에 나가면 다 돈이야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통장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그 통장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영식 어르신이 달라지신 건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되시는 분은 79이셨는데 동생보다 더 알뜰한 분이셨습니다. 젊을 때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전국을 안 다녀본 데가 없으셨습니다. 그 형님이 동생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이 아버지 노릇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평생 여행 한 번을 안 가셨습니다. 동생이 형님, 우리 한번 어디라도 갑시다 하면 이러셨답니다. 나는 트럭 몰면서 볼 거 다 봤다. 강릉도 봤고, 부산도 봤고, 목포도 봤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트럭 몰면서 본 바다하고 앉아서 보는 바다는 다릅니다. 형님은 평생 바다를 지나가기만 하셨지 앉아서 보신 적은 없으셨던 겁니다. 그 형님이 어느 날 아침에 마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목숨은 건지셨는데 그 뒤로 말씀을 잘 못하시고 오른쪽을 못 쓰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하영식 어르신이 이틀에 한 번씩 가셨습니다. 가서 형님 손발을 주무르고 면도를 해드리고 창밖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형님, 오늘 밖에 눈 와요. 형님, 벚꽃 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왼손으로 동생 손목을 붙잡으시더니 뭐라고 하시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되물으니까 형님이 답답해 하시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영식 어르신은 그날 병원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을 못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지는 끝내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형님은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카들이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통장이 몇 개 나왔습니다. 형님이 평생 아껴서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발인도 하기 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 조카는 이렇게 말하고 작은 조카는 저렇게 말하고 결국 상복 입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화꽃 앞에서요. 하영식 어르신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저 돈 벌려고 그 고생을 하셨나? 형님은 저 돈을 한 번도 못 써보고 가셨는데. 여기서 숫자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가구별 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가구는 가진 재산 가운데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80%를 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이 전부 집 한 채에 잠겨 있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집값은 올라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부자인데 정작 본인은 냉면 한 그릇 사 드시는 것도 망설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색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그 열심히가 전부 집 한 채와 자식 학비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하영식 어르신은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신 날 밤에 자기 통장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점심은 밖에서 먹읍시다. 아내분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하고 말끝을 흐리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두 분은 시내에 나가서 갈비탕을 드셨습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화를 내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국물을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거 맛있네. 아내분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셨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남편 입에서 맛있다는 말을 들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물으셨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요? 어르신이 이러셨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나 좀 데리고 나가 달라는 말 같아. 그날 이후로 하영식 어르신 부부는 일주일에 2번은 밖에서 점심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더랍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아침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집을 나서야 하고 나선 김에 시장도 한 바퀴 돌게 되고 돌다 보면 못 보던 가게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달에는 우연히 골목 안쪽에 손칼국수 집을 하나 찾으셨는데 요즘 그 집이 2분 단골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영식 어르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가보니까 세상이 아직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나만 멈춰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두 분이 기차를 타고 강릉에 다녀오셨습니다. 형님이 트럭으로 수백 번 지나가기만 하셨던 그 바다입니다. 어르신은 방파제 끝에 앉아서 2시간을 바다만 보셨답니다. 아내분이 그만 가자고 하실 때까지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어르신이 이러셨답니다. 형님한테 미안하네. 이걸 앉아서 보면 이렇게 다른데. 그리고 어르신이 바꾸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오시면 그 종이를 몇 날 며칠 들여다보셨습니다. 수치 하나가 정상 범위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인터넷에 그 숫자를 쳐보시고 더 무서워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시는 약이 자꾸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멍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오후만 되면 눕고 싶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먹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방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더니 몇 가지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면 그걸 혼자 참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그대로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몸은 어르신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선생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수치를 정상으로 맞추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기운 있게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 몇 개 맞추려다가 웃을 시간을 다 잃어버리시면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재물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금고에 넣어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남에게 건너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안 쓴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오늘 쓴 돈만 내 돈입니다. 오늘 드신 밥이 내 밥이고, 오늘 걸은 길이 내 길이고, 오늘 웃은 웃음이 내 웃음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내가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쓸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80대 중반이 넘으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멀리 나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 됩니다. 그때 가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하영식 어르신이 요즘 손자한테 하시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오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셨습니다. 손자는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봉투를 안 주십니다. 대신 손자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지난번에는 손자하고 둘이 순대국밥을 드시고 오셨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이런 거 드세요 하고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손자가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자기 학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봉투 줄 때는 10분이면 끝났는데 국밥 먹으니까 1시간 반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끼고 계시다면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부모가 남긴 돈이 아니라 부모가 즐겁게 사시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잡고 갈비탕 드시러 가시던 그 뒷모습입니다. 그건 나누다가 싸울 일도 없고 세금 낼 일도 없고 세월이 가도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하루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닫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좋았던 순간보다 아팠던 장면이 훨씬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걸.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지금 우리 집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녁 무렵이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특히 밤이 깊으면 더 심해집니다. 사실 후회가 있다는 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 미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슴 한쪽에 끝내 못 이룬 것 하나쯤은 넣어두고 삽니다. 누구나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매는 이름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지나온 길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감사는 남은 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후회는 이미 끝난 시간을 붙잡게 만들고 감사는 지금 이 시간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가 즐거운 분들은 후회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분들입니다. 군산에 사시는 조덕수 어르신은 올해 81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그렇게 다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젊을 때 배를 타셨는데 말수가 없고 표정도 무뚝뚝하셔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밥상에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들어오시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중간에서 그 집안 공기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76 되던 해에 그 아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쓰러져 계셨답니다.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아내분은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만 뜨고 계셨습니다. 조덕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병실에 가셔서 아내분 손발을 주무르시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라디오를 틀어드리셨습니다. 아내분이 젊을 때 좋아하시던 노래가 나오면 볼륨을 조금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앉아 계시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시더랍니다.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에 잘해줄걸. 여행 한번 데려가 줄걸. 살아있을 때 좋아하는 게 뭐냐고 한 번쯤 물어볼걸. 4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겠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르신은 서랍에서 손자가 쓰다만 공책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도 써보자 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한 줄도 못 쓰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딱 한 줄을 쓰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2줄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아내가 눈을 떴다. 그 다음 날은 3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매일 밤 3줄씩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병실 창밖에 까치가 앉아 있었다. 오늘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국을 나눠주셨다. 오늘은 아내가 내 손을 잡는 것 같았다. 오늘은 무릎이 덜 아팠다. 오늘은 버스가 바로 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2년 반을 쓰셨습니다. 아내분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발이 나던 날 어르신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너무 담담하셔서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어르신은 공책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답니다. 오늘 아내를 보냈다. 47년을 같이 살았다. 고마웠다. 어르신은 아내분이 떠나신 뒤에도 계속 일기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벌써 6권째라고 합니다. 작년 설에 손자가 할아버지 방에서 그 공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자가 그걸 1권, 2권 넘겨보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왜 쓰세요? 그때 조덕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말이다. 걱정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더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밤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 그런데 감사는 안 그래. 감사는 내가 직접 찾으러 나가야 겨우 하나 잡히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3개씩은 잡아놔야 미치지 않는 거야. 그 손자가 올해 대학생인데 요즘 자기도 공책을 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따라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모으고, 시간이 모자라면 시간을 아끼고, 인정을 못 받으면 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울수록 그릇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적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평범한 하루에서도 건질 것을 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지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젊음도 갔고, 기운도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고문자가 청첩장보다 많이 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다는 것,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국물의 맛을 아직 느끼신다는 것, 계절이 바뀌는 걸 아직 보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없는 것만 세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의 값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먹으면서 별것 아닌 일로 웃던 시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마당을 내다보던 시간, 아이들이 마당에서 부르던 소리,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값을 모르고 잃고 나서야 값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잃기 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내 하루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전화가 안 와도 하루가 굴러갑니다. 문정의 어르신처럼 김치통을 안고 계시지 마시고 그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둘째, 오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돈도 몸도 시간도 오늘 쓰시는 게 내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영식 어르신처럼 오늘 점심 한 끼를 밖에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은 알아서 찾아오지만 감사는 내가 나가서 잡아와야 합니다. 조덕수 어르신처럼 3줄이 어려우시면 1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종이에 쓰셔도 좋고 그냥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밥이 맛있었다도 좋고 다리가 덜 아팠다도 좋고 오늘 날이 참 좋았다도 좋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걸 1회만 해보시면 8회째 되는 날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오신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시던 그 발걸음 덕분에 자식들이 학교를 다녔고 여러분이 삼키셨던 그 말들 덕분에 집안이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상 하나 주지 않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남을 먼저 챙기시던 그 마음을 조금은 여러분 자신한테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남한테 그렇게 따뜻하셨으니 이제는 자기한테도 좀 따뜻해지셔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걸으셔도 되고 조금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이 하루 중에 제일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다 태우고도 조용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쏟아붓고 난 뒤에 남은 빛이 제일 따뜻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 한 줌, 손에 쥔 따뜻한 찻잔 하나. 행복은 늘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하나를 꼽으신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댓글로 그 한 가지만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한 줄이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